사실 그 사람들이 주식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를 사야 되는가, 그러니까 종목 선정 이쪽에만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산 배분이랑 마켓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잘 해야지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냈습니다. 네. 무슨 80년대 논문을 보면은 자산 배분이 그 전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90% 이상이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것까지 믿지는 않고 있고요.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이랑 종목 선정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네. 사실 그 퀀트 투자라는 말이 퀀티테이티브라는 걸 줄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량적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본인의 두뇌를 믿지 않고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 규칙 기반 투자를 하는 것이 퀀트 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규칙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는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가 없고, 근데 예를 들면 뭐 퍼가 뭐 5 이하인 기업을 뭐 20개 모아서 산 다음에 그거를 6개월 후에 팔고 다시 비슷한 기업으로 대체하라. 뭐 이런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최근 1년 동안에 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을 사라. 그리고 뭐 6개월 후에 교체하라. 뭐 이런 거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사기 전에 내 돈이 들어가면 더 이상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무시하고 삼성전자가 좋다 하는 건 쟤는 개념이 있네. 저는 훌륭한 투자자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간 후에는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기 전에 규칙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예측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인간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예측이 쉬웠던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단 하루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가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가 상승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저도 그 물가 상승이 이제 물가 하락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대부분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미 가격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 얘가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예측을 이제 한다는 사람들은 사기꾼 또는 바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측을 못하는 거를 아는데도 예측을 하는 거는 사기꾼이고, 자기가 정말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이제 바보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주식시장이 1년 동안에 정말 마이너스 55에서 플러스 150%까지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 스펙트럼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는데 그게 사실 과거에 다 있어 봤거든요. 그러면은 내 전략들이 그런 상승장에 또는 그런 하락장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더 중요한 거는 떨어질 때는 도대체 얼마나 깨질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먼저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투자를 할 때 보통 뭐 6개월, 1년 단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6개월 단위에 가장 많이 잃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것만 측정을 하고요. 수익이 나는 거는 그건 이제 시장과 하늘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은 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내가 잃을 때 최대한 얼마 잃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가? 저는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투자라는 게 묘한 게 저도 지금 17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돈을 벌자고 욕심이 생기면은 보통 돈을 잃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최소한이라도 잃을까, 손실을 어떻게 줄일까 하면은 수익이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주식 투자의 묘한 점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기. 그거밖에 없거든요. 뭐 주식을 해가지고 뭐 경제를 부흥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솔직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묘하게도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전략을 짜면은 돈이 안 벌려와요. 어떻게 하면 투자해가지고 최소한 잃을까 하면 고민하면 돈이 오더라고요. 네. 그게 좀 희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정상적인 직장인은 번 월급을 전부 다 쓰지는 않을 거고 뭔가 저축을 할 텐데, 그것도 계속 내가 쓰는 전략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 목돈을 모으셔서 부동산을 사시든지 뭐 그것도 당연히 방법이 되고요. 네. 그게 전략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 하는 전략들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애들이 보통 이제 최근 50년 동안에는 뭐 복리 8%, 9%그 정도 벌어졌고, 네. 그리고 저 책에 보면은 이제 뒤쪽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전략들도 나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한다는 거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포트폴리오 전부 다 없는다는 거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는 해줘야 됩니다. 내가 엎어야 되는지 안 엎어야 되는지 이렇게 보고, 네. 그런 전략들도 있기는 하는데 걔네들은 그래도 복리 수익이 한 10에서 15% 뭐 그 정도 주로 나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딱 짜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투자 초보자인 경우에는. 사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한 2018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도 벌써 책을 썼었는데 투자는 그냥 취미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이지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저 책에도 나오는데 어떤 그 훌륭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이제 50대 그 초반에 임원으로 회사를 떠났는데 이제 그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MBA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좀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그 영어로 longevity, 그러니까 장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세 인생을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사실 저희는 뭐 다 알잖아요.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노동 생활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게 된다는 건데, 근데 옛날에는 뭐 63세 은퇴를 해가지고 65세 죽으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되고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돼가지고 최소한 30년 이상은 전업 투자자로 먹고 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국민연금에서 뭐 충분하게 보조해 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50년 넘어가면은 인구 구조가 한마디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배워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 투자를 우리는 안 할 수도 없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일단 가장 심플한 거,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해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말씀하신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981년에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든 전략인데, 주식의 4분의 1, 채권의 4분의 1, 금의 4분의 1, 현금의 4분의 1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그렇게 최근 50년 동안 투자를 해보니까 복리 8.6%가 뭐 그 정도 나오고, 네,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에 이제 손실이 12.7% 나왔습니다. 네. 그게 2008년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기도 있었고, 최근 50년 동안에 나쁜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뭐,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나스닥 버블도 터졌고,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재정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별거 다 있었는데, 이 최악의 순간에 최고점 대비 10.17%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동일 구간에는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뭐 65%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막 좋아지고 사람들이 리스크를 찾을 때는 주식이 쫙 오르는데, 이제 사람들이 리스크를 빼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갈 경우는 주식이 폭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폭락할 때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안전자산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뭐 선진국 국채라든지 선진국 화폐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폭락할 때 얘네들이 받쳐줘 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냥 딱히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갔을 때 이제 그때 12.7%의 손실을 봤고요. 네, 물론 이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정말 막 떨어지면은, 그 손실을 완전히 피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50%가 훨씬 낫죠, 그래도. 네. 이게 그 심리적 편향 같은 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손실이 너무 커지면은 그거를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투자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 나는 여기 소질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100세 시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가 없는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아쉬운 거고, 또 이제 그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50%를 깨졌는데, 사람은 이제 본전을 만회를 하고 싶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2억을 넣었는데 1억을 잃어버렸어요. 빨리 그 1억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무리를 하고 전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무리라는 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계잡주를 산다든지, 아니면 전략 없이 코인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물 옵션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선물 옵션을 해가지고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손실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해봤는데, 네,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썩 잘하지는 네, 않았습니다. 네, 책에도 얼핏 언급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2010년, 그때 이제 경매 같은 것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2011년에 부동산을 샀는데, 14년에 팔았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가슴 아픈 그 기억도 좀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뭐 여기 구독자분들이 부동산을 하지 말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부동산 시장에 강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100년 데이터를 살펴봐도 주식과 부동산은 수익이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하고 리스크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변동성 차원에서는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네, 그래서 내가 돈이 충분하고 주식과 부동산 중에 하나만 골라라라고 하면은 사실 부동산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이렇게 하면 또 금융가에서 안 좋아하겠네요. 어쨌든, 네. 사실 뭐, 그런 말 많이 그런 그래프들 많이 있거든요. 자산군들의 뭐 그래프를 보면은 주식 수익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높다는 동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수익률만 봐도 그렇고, 사실 부동산 같은 레버리지까지 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사실 부동산 수익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단점이에요, 이게. 같이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은 쉽게 사고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 강제 존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손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두뇌가 좀 잘못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이상하게 사고 팔게 되거든요, 그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죠. 네. 그거를 유일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규칙을 세우고 그걸 철저히 따른다라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규율에 짜여진 생활을 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따라야지 하는 전략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좀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살을 빼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세운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네. 투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섹터나, 저는 뉴스도 안 보거든요, 사실 근데. 네. 오히려 뉴스가 노이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뉴스를 피하고 있고요. 그런 산업들 같은 것도 일체 안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표를 보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장주 쪽을 보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급등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식도 많이 오릅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완전히 당연한 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오른다는 게 재무제표 이미 찍히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바로는 늦지 않습니다. 네, 재무제표 찍힌 후에도 계속 올라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건데, R&D, R&D,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R&D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미래 수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형주에서도 잘 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표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소위 전문가들이 뭐 메타버스가 어쩌고, 뭐 2차 전지가 어쩌고, 그래서 얘네들이 잘 될 것 같아 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빵빵 오르고 이제 핫한 기업들이 또 너무 고평가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저평가 지표들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퍼나 PBR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투자를 합니다. 소위 스토리라인들은 저는 거의 안 읽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의 지표가 좋은가? 이제 그거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퀀트 투자고요. 네. 특히 마켓 타이밍 전략으로 가보면은 가장 큰 핵심은 최근에 어떤 애가 가장 많이 올랐나입니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결국은. 네. 이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애들이 계속 간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만 빼고 모든 다른 시장에서는 이제 통합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거기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ETF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애. 걔네들이 잘 가더라고요,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서도 최근 1년에 많이 오른 애들도 잘 가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3에서 12개월인데, ETF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12개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누가 가장 많이 올랐나? 최근 석 달 동안에 누가 가장 올랐나? 최근 6개월 동안에 누가 많이 올랐나? 최근 12개월 동안에 누가 가장 많이 올랐나 해가지고 이런 평균 순위를 내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뭐 ETF는 핵심 포인트가 그냥 가격만 보는 게 가장 좋아요. 한마디로 그 가격을 이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른 거에 그 따라 올라가는 소위 그 모멘텀 전략이 잘 먹힙니다. 네. 그거 같은 논문들도 잔뜩 있습니다. 그거. 네, 예. 절대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모멘텀에 기반한 전략들인데, 이게 그 저책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할 수 있는 저희가 보통 유니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2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12개짜리도 있고 그런데, 딱 봐가지고, 최근에 이제 거기 유니버스에 속힌 그 ETF들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다 하면 그때 빼고 나가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게 한 달이 좋으냐, 석 달이 좋으냐, 1년이 좋으냐, 뭐 그거는 사실 분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저 책에도 전략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최근에 대다수 ETF들이 안 좋으면은 그냥 다 팔고 나가가지고 안전자산을 보유하라. 네. 그게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ETF는 그 최근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보고 그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ETF가 그러니까 미래에 잘 나갈까 예측하는 그거는 답이 없는 게임이고요. 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2001월이나 2019년 12월에 보면은 증권사들이 그 예측 다 하시는 거 아시죠? 코스피가 1년을 어디 가나 근데 그거 보통 하면은 그 맞추는 사람이 보통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맞출 때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보통 어떤 때냐면 하면은, 주가 지수가 그 1년 동안 거의 안 움직였을 때. 네. 사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제 소위 ETF 같은 거 투자를 하면은, 그니까 저 전략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이 강했다 하면은, 그냥 주식 ETF 가져가고, 주식시장이 꺾였다 하면 그거 팔고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게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시장에는 확실히 그런 모멘텀 효과가 있고, 그런 추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그거는 거의 모든 금융시장에 그냥, 공통적인 룰인 것 같습니다. 예. 묘하게도 그게 한국 주식에만, 개별 종목에만 잘 안 통하는 편입니다. 네. 글로벌 ETF 같은 데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누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듣는 게 아니라 가격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올랐나 안 올랐나. 이게 보통 그런 오를 때 초창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나 금융위기 또한 급락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또 엄청나게 큰 반등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은, 이거는 일시적 것이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더블 딥이 나올까 하는데, 근데 보통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가격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것도 또 엄청 커질 겁니다. 네. 네. 제가 가상화폐 투자 마블 공식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네. 그게 안타깝게도 제가 2018년 1월에 이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전체 이북 2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베스트를 썼다 막 하고 있었는데, 페이퍼가 4월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미 버블이 다 꺼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18년 1월 10일에 비트코인이 그때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4월에 책이 나오니까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퀀트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은, 저는 사실 블록체인 기술 이런 공부 하나도 안 하거든요.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제 비트코인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그 디지털 금이고 뭐 금의 대체제로 나중에 쓰일 것이다 라는 말도 있는 거는 저가 알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유한한 거는 맞기는 맞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새로운 가상화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한두 달 전에 얼핏 봤을 때 10,0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뭐 이더리움, 리플이나 이오스 같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 말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 누구나 찍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그 수만 개 중에서 대장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가 아직 모르겠거든요. 이러면 이더리움도 굉장히 훌륭한 가상화폐라고 저는 들었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3년 후 어떤 천재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능가하는 훨씬 더 훌륭한 코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 개발 때문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대장주 역할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왜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해야 되는지 그런 근거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메울 수 있는 여지들은 아직은 꽤 있는 편이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소위
해치펀드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아주 정밀한 전략들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좀 꽤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좀 덜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좀 단순한 트레이딩 전략들로 네,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코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조금 회의적이고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수익을 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아, 저요? 네, 83년생입니다. 올해 7월 말에 나왔습니다. 네, 코트라에서 제가 12년 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외랑 국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총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해외, 특히 독일에서 7년 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국내에서 5년 반 정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재원 생활이 저희가 보통 나가면 3년인데 2021년 7월 31일에 만료가 돼가지고 그때 만료되면서 그 원래는 이제 본사에 들어와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만둔 거죠. 네. 코트라가 제가 보기에는 신의 직장이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예, 거기 보면은 뭐 저는 사실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사실 독일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지금 거의 다 코트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전 직장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물론 돌아가면서 만나지만. 근데 예, 그래서 사람들도 전 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큰 기회입니다. 이게 나가면 아무래도 좀 페이드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 집도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 해외 나가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간부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타이틀은 과장 차장이지만 이제 뭐 내 팀이 있고 이제 직원들을 리드하는 이제 그런 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도 굉장히 좋고 다 좋은데, 근데 그래도 이제 직장이죠, 그게. 네, 예, 이제 직장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상사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뭐 보고서 쓰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직장을 나오는 게 좋다고 봤고요.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소위 이게 지금 파이어잖아요, 사실. 근데 예, 참고로 제가 파이어 책을 또 쓰고 있어요. 내년에 나올 건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파이어 책을 쓰기 위해서 20명 정도의 인터뷰를 제가 해봤어요. 네, 근데 소위 파이어 후에 뭘 할까? 이제 그거를 생각 안 하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위 공허함, 그러니까 목표가 없음, 뭐 이런 걸로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요번 독일에 3년 동안 가면서 그 후에 인생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좋아하는 건 이 투자 연구하는 거랑 이제 실제 투자하는 거랑 그리고 이거를 알리는 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9월에 책 한 권 내고 11월에 냈는데 그 원고는 독일에서 사실 대부분 썼죠. 그거를 이제 그거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알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공백 기간에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전업 투자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오니까 지금 인생 만족도는 한 150% 올라간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보다. 회사에도 괜찮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그래도 훨씬 낫죠. 네. 확실히 근데 회사에서 나와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저도 나름대로 맨날 집에서 자고만 있지는 않고요. 소위 일 비슷한 거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할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책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하면은 제 돈과 영향력에 직결이 되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그게 제 돈과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게 적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요즘은 뭐 국가와 국민과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사실 안 먹히잖아요, 이게. 네. 저희가 우리 두뇌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 감대로 투자를 하면은 이게 조물주가 우리를 필히 망하게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 인간이 몇십 년 동안 진화를 했는데 왜 우리 두뇌는 이딴 식으로 진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두뇌가 뛰어나긴 하는데 투자에서는 하나도 안 뛰어난다. 그래서 내 판단하에 사고 팔면은 거의 필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심리적인 편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편향. 이제 그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절이라는 거를 못 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책을 다 읽어봐도 근데 안 되는 데는 버려라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가 이제 손실이 점점 더 커지는데도 못 팔고 하다가 이제 골로 가게 되고, 또 반대로 이제 먹을 때는 크게 먹어야 되는데 보통 10% 먹으면 찔끔 먹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얘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되면 내가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에 사실 그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불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맞다라고 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반대로 합니다.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근데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격언을 정확히 반대로 하는데 돈을 벌 수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긴 하겠다. 그게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거는 옳고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한 개, 두 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내가 몰빵하는 그 한두 개 종목이 오르는 것보다 내릴 확률이 사실 더 높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감으로 투자하면은 뭐 거의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 돈 넣기 전에 규칙을 먼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나는 언제 팔 것인가를 사기 전에 이미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얘가 오를지도 내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파는지, 언제 파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주식이 할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오른다, 횡보다, 내린다. 예. 그 세 개에 대해서만 그 룰을 먼저 세우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떨어지면은 내가 산 가격 대비 뭐 10% 미만에는 팔아버린다. 또는 오르면은 최고점 대비 10% 떨어지면은 판다. 횡보하면은 뭐 3개월 동안 안 움직이면은 3개월 후에 팔아버린다. 이런 식으로만 룰을 세우고 그거를 지키기만 해도 투자 실력이 투자 성과가 훨씬 나아질 겁니다. 예. 한마디로 사기 전에 언제 팔지 미리 정하라라는 거죠. 네.